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앞둔 30대 후반의 기혼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된 것은 모두 저의 아내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절반은 따로 지내다시피 했기에 저는 혹여 아내와 공유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늘 메모를 적어놓곤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별일 없이 두 부부가 꼭 붙어서 같이 늙어갈 테지만 서로 소통 없이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참 애달프게만 느껴지네요. 사이도 좋아 보이는 젊은 부부가 결혼 생활의 절반을 소통 없이 지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인가 싶으시겠죠. 뭐 이혼할 생각이었거나 별거라도 했을까 말이에요.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더라도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나를 때리고 욕해도 좋으니 제발 멀쩡해 주기를 얼마나 바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게도 기적이 찾아와 아내도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그땐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죠. 아마 겪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평생 가도 그 막막함과 절박함을 다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궁금하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하소연 한번 해놓고 저도 다 잊고 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겠군요. 아무리 제 아내의 얘기라고 하지만 남의 인생을 읊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3자의 입장일 뿐이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알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제 아내는 밑으로 동생 둘을 둔 3남매 집안의 장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길 K장녀라며 한국의 장녀들의 애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장녀가 딱 우리 아내 같더군요.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책임지고 덕분에 뭐든 잘하는 살림 미천 큰딸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좋으신 뜻으로 살림 미천이니 집안의 기둥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을지 저도 다 모르겠네요. 다른 집안 식구들 얘기는 모른다 치더라도 제 아내가 장녀로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아마 제가 아내 다음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내와 동생들은 5살, 6살 터울로 밑에 동생들은 연년생 남매죠. 둘은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며 매일 싸우고 놀고 그랬다는데 우리 아내는 처음부터 집안의 큰딸 소리를 들으며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동생들과 터울이 많이 나다 보니 더 그러셨겠지만 솔직히 5살짜리 아이가 뭘 그리 많이 알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걸어만 다니면 다 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5살 난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셨더라고요. 그 나이에 밑으로 동생이 생긴 덕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알아서 잘 커졌더라고요. 그렇게 5살 어린 나이에 밑으로 연년생 동생을 둔 제 아내는 그 고사리 손으로 동생들 분유를 타 먹이며 기저귀까지 갈았답니다.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 나이로 6살이라 하더라도 겨우 유치원생 아이가 무슨 아기 기저귀를 가냐는 말입니다. 아마 아내가 어릴 적 기억을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걸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자랑스러우신 마음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얘기를 전해 듣는 저나 아내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옛 추억에 잠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였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철들어서 참 고생이 많았구나 싶었죠.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기 마련인데 그 어린애가 나가 놀 줄도 모르고 집안에 박혀서 동생들만 챙겼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밑에 동생들은 유치원을 다녀봤지만 제 아내는 기본 교육 과정 외에는 다녀본 일이 없기에 그 얘기가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가끔 어렸을 적 추억들을 꺼내거나 대화를 나누면 아내의 기억 속에는 온통 동생들과 집안일을 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으니 집에서 딱히 뭘 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기 바빴던 제 아내는 나이를 먹어 몸이 자라면서부터는 더욱더 집안에 희생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큰 딸은 엄마를 돕는 거라고 배우며 자랐다네요. 부모 말이라면 잘 듣고 따랐던 효녀 아내는 그렇게 아이 같지 않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소풍이며 행사날은 자기가 알아서 1,000원짜리 김밥을 사갔었고 장인 장모님은 가게를 하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졸업식과 입학식에 오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들 일은 꼭 챙기셨으니 아무리 어린 아이도 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자랐던 제 아내는 어느새 그런 차별이 익숙한 아이가 됐고 그런 상황은 나이를 먹은 뒤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제와 처남은 지방대를 들어가서 4년 내내 집안에서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녔다는데 제 아내는 공부도 곧 잘했으면서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남들 대학 다니며 청춘을 불살을 나이에 공장에서 온몸을 불살라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대학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돈을 벌어다가 집안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동생들 어릴 때야 부모님이 끼고 도시는 게 이해된다고 치더라도 20살 되어 성인이 되었으면 동생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할 텐데 제 아내는 열심히 돈 벌면서도 립스틱 하나 사본 적이 없었고 그에 비해 동생들은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받아가면서 취미 생활에 유흥비까지 못 하나 모자란 것 없이 누리고 살았답니다. 그걸 보고서야 제 아내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다 싶었겠죠. 그렇게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 아내는 20 중반이 되어 친정 식구들과 절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땐 나도 정말 못 참겠더라고. 평소였으면 그냥 혼자 울고 삭히고 말았을 텐데 내 나이 20 중반에 돈 벌어서 다 집에 갖다 주고 내 통장에는 돈 한 푼 없잖아.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가 아파서 회사 못 나가면 불성실하다고 화만 내고 내 생일은 기억도 못 하면서 동생들 생일 때만 되면 백화점이다 뭐다 다 내 돈으로 긁고 동생들이 성인만 되면 나한테만큼은 아니어도 똑바로 키우실 줄 알았는데 걔들은 나이 다 먹어서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이고 나는 무슨 돈 벌어오는 통장인가 봐. 그래서 나도 못 참고 그냥 내질렀지. 집 나갈 테니까 앞으로 그냥 인연 끊고 살자고. 제가 아는 아내를 생각해도 큰 목소리 한번 낼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아내는 장모님과 크게 싸운 뒤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한동안 친구네 집에 월세를 나눠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돈 벌어서는 다 집에 갖다 줬었으니 집을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 구할 보증금도 없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던 아내는 그 뒤로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렵게 내린 그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동생이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웃기게도 그 집에서는 아내가 나와 사는 동안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연락도 없더니 장모님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 탓인지 그제서야 엄마가 아프다며 큰딸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물론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매번 필요할 때마다 아내를 찾던 식구들이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착한 아내는 그걸 알면서도 아프다는 엄마를 모른 체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내가 장모님의 병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심 다행이었던 것은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네요.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식구들을 끊어냈던 아내는 다시 식구들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일하느라 피곤한 와중에도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챙기며 또다시 효녀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고, 버는 대로 족족 모았더니 금세 목돈을 만들 수가 있었죠. 어려서부터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하며 참 열심히 살았던 아내였기에 그 이후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게 된 아내는 그 뒤로 밤잠을 새가며 혼자 열심히 가게를 꾸려왔었고,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찾았던 제가 아내와 연을 맺게 됐네요. 사실 아내는 누구나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늘 착하게만 살았으니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무르다 싶어서 걱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진상 손님에게도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며 달콤한 케이크를 건네는 그녀에게 저는 금세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매일 가게로 찾아가 눈도장을 찍던 저는 용기 내어 마음을 고백하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아내의 개인사를 많이 들었던 탓인지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어느새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저희 집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환영을 해주셨어요. 애초에 제가 워낙 여자니 결혼이니 질색을 하던 성정인지라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여자들이라면 사적으로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 하셨고, 목석 같던 제 마음을 열었다며 아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 제 처가댁의 반응은 사뭇 달랐었네요. 딱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결혼을 왠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위기더군요. 식구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저를 반겨주지 않으시니 저도 괜히 머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도 잔뜩 긴장한 상황에다가 딸 보내는 집이랑 아들 보내는 집은 분위기가 다르다니 그냥 큰딸을 결혼시켜 아쉬운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자네가 해오는 거고 우리 수민이 데려가려면 웬만해서는 안 될 텐데 결혼할 준비는 잘 되어 있나? 예? 예. 저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셨던 아파트가 있어서요. 그 하남의 신축인데 제 직장이나 수민이 가게랑도 멀지 않고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거기로 저희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남? 경기도밖에 안 되나? 엄마, 거기 집값 엄청 올랐어. 10억 가까이 될걸? 그래? 뭐 그렇다고 집이 돈이 다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럼 집은 그렇다 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날 저는 대학이나 직장 면접을 보던 날보다 더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으니 결혼 문제도 유아무야 넘어갈 거라 말했던 아내의 말과 달리 장인 장모님은 마치 준비라도 하신 듯 제게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심지어 처음 만나던 그날 그 자리에서 저의 연봉과 보너스까지 물어보셨으니 나머지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질문이 금전적인 문제와 귀결된다는 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걱정보다는 큰 따님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듯 보여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별 탈 없이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제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아마 평생 홀로서기처럼 살아왔을 테니 이제라도 기댈 자리가 생긴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겠죠. 사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뭐든지 혼자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끔 저를 섭섭하게도 했으니까요. 그동안 누구에게 부탁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사람이니 남에게 의지한다는 자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사랑을 받는 것도 늘 어색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도 굳은 목석처럼 말 한마디 쉽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이 먹으라며 밥그릇 위로 반찬을 올려주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알아서 먹겠다고 다소 딱딱한 대답을 했거든요. 저야 아내가 긴장되고 죄송한 마음에 그런다는 걸 알지만 그런 성격을 잘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내심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착하고 따뜻한 여자라 얘기했었는데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걸 보시면 혹시 기분이 나쁜 건가 싶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영준아, 아까 수민이한테 내가 뭐 실수한 거니? 못 먹는 반찬인데 내가 억지로 올려준 건가 해서 말이야. 나도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잘 먹었으면 싶은 마음에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그거 수민이가 너무 긴장해서 표현을 못한 거지. 아마 아까 엄청 감동받아서 너무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누가 자기 반찬 그렇게 챙겨주는 적이 별로 없어서. 어머, 그게 무슨 말이니?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해주셨다니? 뭐 밑에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라도 잘 좀 챙겨주세요. 딸 같은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노래 부르셨잖아. 아무래도 아내의 개인 사이다 보니 제가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단순하고 짧은 그 한마디에도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꽤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삼남매 장녀로서 여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냐며 미처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있자니 저는 괜히 더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저희 어머니도 아내의 힘듦을 알아채시고 안쓰러워 해주시는데 어떻게 친부모님이 그런 사정을 그리 몰라주시나 싶었거든요. 결혼 전에야 저도 건너들은 이야기라 그리 자세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처갓집을 찾을 때마다 보게 되는 광경에 저는 아내가 시댁을 가는 것보다 친정을 가는 것이 더 염려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그런 대접을 받아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남편인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는 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많이 꺼내지는 않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늘 무시하시고 타박을 하시더군요.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뭘 아는 척을 해? 우리 수진이 수혁이도 잘 모르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괜히 아는 척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그러다가 네 남편 앞에서 창피라도 당하려고? 제 앞에서까지 제 철을 무시하시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장모님뿐만이 아니었네요. 부모님이야 나이 드셔서 그러실 수 있다고 100번 이해를 해본다고 하지만 한참 어린 동생들이 그런다는 건 차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언니가 뭘 한다고 그래. 그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걱정하지 마. 정 걱정되면 돈이나 좀 보내주던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요즘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아, 그러게 언니 가게 그거 정말 계속 할 거야?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일 다니는 게 낫지 않아? 그거 돈도 잘 안 된다며. 근데 뭐 한다고 그 고생하면서 붙잡고 있어. 그러지 말고 가게 차라리 나한테 넘겨라. 그래, 수진이 취업도 어려운데 이참에 그냥 가게나 하게 할까? 뭐? 엄마, 수진이 카페 하라고 대학 보냈어? 어렵더라도 취업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수진이 너는 커피도 내릴 줄 모르는데 무슨 가게를 한다고 그래? 언니는 뭐 처음부터 잘해서 가게 차렸어? 어쩌다가 운 좋아서 여태 버티고 있으면서 뭔 유세야.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가 더 잘하겠지.
안 그래? 고졸이랑 대졸이랑 같은가? 나는 어차피 직접 일할 생각 없어. 그냥 일 잘하는 알바생 뽑아놓고 가게 매출이나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 괜히 돈 더 버려서 형부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이참에 그냥 나한테 가게 넘겨. 응? 처제, 그건 좀 아니지. 가게는 언니가 열심히 잘 꾸리고 있는데 그걸 왜 처제가 넘봐? 처제가 취업 말고 장사가 하고 싶으면 처제도 언니처럼 돈 모아서 시작해야지. 왜 남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래? 그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야? 물론 처제가 설마 그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남들이 들으면 그렇다고 오해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여나 오해 살 일 만들지 말고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길 바래. 가게 매출이 안 나와도 나는 우리 와이프 하고 싶은 일 하게 할 거니까. 처갓집에 가면 대화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비를 걸듯이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면 아내는 억울해하면서도 대꾸를 잘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 가만히 있으려 노력했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마디씩 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사위라 그런지 대학 나왔다고 그러는지 저를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아내 대신 한 소리씩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다 못해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처갓집 식구들은 대꾸만 못할 뿐이지 그런 저를 늘 탐탁치 않아 했었죠. 그러면서도 아내는 늘 처가에 기죽어 있었고 저는 그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니 뭐니 아쉬운 소리는 왜 그렇게들 잘하는지 그 때문에 아내는 늘 장사가 안 된다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 어렵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가게를 연 이후로 매출 때문에 걱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카페도 배달이니 인터넷 주문이니 많이들 하지만 5, 6년 전만 해도 그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 아내는 멀리 내다봤고 미리부터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는 건 여러모로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게 건조식품도 아니고 카페나 빵일 때는 더욱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늘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내어 가게를 꾸려갔고 덕분에 아내는 억대 매출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주문만 해도 제 월급보다 한참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처갓집에 그런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갈 때는 늘 가장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서 늘 없이 살고 아쉬운 소리만 할 뿐이었죠.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처가댁은 늘 맡겨놓은 것처럼 저희 아내에게 돈을 바라곤 했으니까요. 대학까지 보내놓은 다른 자식들은 뭘 하는 건지 지 앞가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자기 혼자 고생해서 이만큼 사는 아내에게 늘 바라기만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처가댁에 관심도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고 아내가 연을 끊기 원하지 않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용돈도 챙겨드리고 별로 달갑지 않은 처제와 처남에게도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기 가족을 참 사랑했고 항상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렇게 늘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아내는 위장병을 달고 살았었고 임신도 어려웠습니다. 난임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갓집의 영향이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는 늘 제 아내를 호출했고 다들 제 아내를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했으니 위로한답시고 그런 소리들을 들어주고 있으면서도 혼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지 모르니까요. 솔직히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늘 가족들 걱정을 하고 제 눈치를 보는 아내를 보며
저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늘 부모님께, 동생들에게 갖다 줘야겠다 말하는 아내였으니 가끔은 사람이 너무 착해도 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해도 처가댁 식구들은 참 너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 몇 년이나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꼭 남의 속을 후벼 파는 얘기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처제가 결혼 후 거의 곧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저희는 몇 년이 지나도록 오매불망 아이 소식을 기다려왔는데 처제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됐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도 하죠. 그렇다고 그게 처제를 축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장모님이 억지로 내내 웃고 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수민이 너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 맞니? 왜 계속 표정이 안 좋아? 너 설마 네 동생이 먼저 임신했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니? 아니야, 나도 당연히 축하하지. 나는 그냥 수진이가 부러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왜 수진이를 부러워하냐고. 그냥 축하만 해주면 될 것이지. 그래 언니, 나 축하하러 모인 자리인데 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눈치가 보이고 좀 그렇네.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말지 그랬어. 사람 괜히 기분 상하게. 미안해.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래도 축하하는 건 정말 진심이야. 나도 조카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안 좋겠어. 표정을 축상을 하고 있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늦었지. 그러게 너는 매번 이런 식이야. 동생들한테 좋은 일 있으면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맨날 그랬어. 지 동생들 생일에는 왜 케이크 사주고 자기 생일에는 안 사주냐고 떼쓰고. 나이도 다 먹은 애가 무슨 케이크 타령을 그렇게 하는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 나는 생일에 케이크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아유, 그럼 우리 형편에 자식 새끼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다 사오니 동생들은 어려서 사 먹이는 거지 뭐. 그렇게 탐이 많았는지 언니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양보를 못해. 네가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야. 처제의 임신을 축하하러 갔던 그날 아내는 결국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았고 그 길로 한동안 처갓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속상해하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잘 됐다 싶어서 마음이 놓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서서히 멀어져서 더 이상 아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때처럼 아내는 결국 가족들에게 늘 약자였고 처제가 출산을 앞두고 다시 처갓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곧 조카가 태어날 건데 내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어. 그날은 내가 어색하게 있느라 괜히 오해 사기도 했고 엄마도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제는 할 말도 좀 하고 그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당신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잖아. 나도 그래야지. 싸우더라도 나도 할 말 하고 그럴 거야. 내가 바보 같아서 당신이 답답하지? 그래도 나는 이제 별로 안 속상한데? 이렇게 내 편 들어주고 걱정해주는 당신이 있는 걸. 결국 아내는 처제의 산후조리까지 도맡아 해주며 다시 가족들과 가까워졌고 저도 그런 아내를 걱정하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밤새워 빵을 구워야 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처제를 도와주러 다녔고 한 번은 코피를 쏟은 적이 있었네요. 아무리 동생 일이라 하지만 자기 몸을 상해서까지 그러던 아내를 보며 안쓰럽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내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무리를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날 처제와 장모님에게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그런 오해를 당했으니 내심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분노로 치환될 텐데 착한 아내는 억울한 마음에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가족을 아끼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걸 말렸어야 했었나 봅니다. 어느 날처럼 짬을 내서 동생을 도와주러 가던 아내가 급한 마음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으니까요. 평소에는 길에 쓰레기 한번 버리는 법이 없고 무단횡단 한번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급하게 처제 집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심코 길을 건넜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처제 집을 가고 있었을 테니 처제나 처갓집 식구들이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30분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처갓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더군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놀란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죠. 아내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마음 졸이며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처갓집 식구들이 들어오셨죠. 그마저도 장인 어른과 처남뿐이었지만 말이에요. 매영,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좀 전에 수술실 들어갔어. 근데 장모님이랑 처제는? 그게 조카 때문에 좀 늦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수술 중이라니 나오기 전에는 오시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당장 병원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그런 섭섭함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무사히 깨어나기만 바라며 세상 모든 신들 앞에 기도를 올릴 뿐이었죠. 제발 우리 아내만 무사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 모든 인생을 바칠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며칠 간격으로 몇 번이나 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몸도 성치 않았지만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수술이 잘 끝나더라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발 목숨이라도 살려달라 간청드렸죠. 그렇게 아내는 겨우 살아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열심히 돌보고 기다린다면 언제라도 의식이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이 잡히지 않기도 했지만 의식 없는 아내가 혹여 깨어나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끔 집으로 다녀올 때면 혹시 그 사이 아내가 깨어나는 게 아닐까 늘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잠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고 밥도 아내의 침대 앞에서 먹곤 했었죠. 그렇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아주 짧고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막상 저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을 보내려니 사람이 2배로 더 힘든 것 같더군요. 그건 저 말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점점 지쳐가셨고 처갓집 식구들도 희망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붙잡고 설득을 시작하셨어요. 자네도 이제 그만하게. 수민이 저렇게 된 지 벌써 4년이야 4년. 의사들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명만 하게 할 건가? 수민이도 이제 좋은 곳에 보내줘야지. 아내가 깨어날 확률이 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는 그 희박한 확률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내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는 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떨어졌고 집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아 있었죠. 현실적으로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으니 저도 모르게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줄 때 보내주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거라는 장인 어른의 말에
저는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쯤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만나려 하시는 건지 전에 없이 자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이래저래 여의치 않으시다며 한 달에 한 번 겨우 올까 말까 하셨는데 그쯤에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오시면서 저와 얘기를 나누셨네요. 그래도 그날도 저는 두 분께 병실을 잠시 맡기고 집으로 들어가 속옷을 챙겨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차키를 두고 왔더군요. 그래서 결국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병실로 올라가야 했었죠. 그렇게 올라가 아내가 있는 병실을 열려는데 안에서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워낙 조용한 병원이라 그런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잘 들렸습니다.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얼른 동의 받아서 수민이 보내고 보험금 바로 받아내야지. 김서방은 보험 있는 줄도 모르고 어차피 수혜자 지정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아유, 그러게. 진작 했으면 좋았을걸. 가망도 없는 애를 붙들고 여태 뭐 한다고 4년을 버텼대? 괜히 돈만 더 들지.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고서 보험금 나눠달라 그러면 어쩌려고. 차라리 인감 훔쳐와서 서류를 다시 만드는 게 낫다니까. 어차피 수민이 통장도 그 집에 있을 거고 인감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면 된다 그러던데. 이왕 일 벌일 거면 애초에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런가? 아유, 그래.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내일 김서방 붙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그 집에 가서 도장이랑 통장이랑 챙겨와. 수민이 애가 워낙 악착스러워서 아마 그동안 모아놓은 돈 솔직히 많이 있을 거야. 아유, 차라리 결혼을 시키지 말걸. 괜히 결혼시켜서 돈줄이나 끊기고 일이 복잡해졌네. 조용히 대화를 엿듣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자기 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돈만 바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식 없는 자식 앞에서 그런 대화를 하다니 말이에요. 결국 아내를 포기하자고 했던 것이 모두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이미 장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더군요. 장모는 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고 있었고 그 소란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저를 떼어놨습니다. 결국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까지 오는 바람에 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됐죠. 내가 대화를 다 듣고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장인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너 이 자식, 이거 폐륜이야? 사위라는 놈이 감히 장인을 때려? 사위라고 챙겨줬더니 말이야. 내가 너 감옥 보낼 줄 알아. 알겠어? 폐륜? 사위? 하, 자기 자식 돈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돈 때문에 딸 자식도 죽이자 하면서 말이야. 나도 그런 사람들 장인 장모로 생각 안 하니까 고소를 하던 콩밥을 먹이던 당신들 알아서 해.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차라리 진짜 고소라도 당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 좀 가려보고 싶었는데 죄 지은 놈들이 제발 저리는 건지 그 두 사람은 저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찌할까 무서웠는지 다시는 제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뒤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저만큼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더욱더 정성껏 아내를 돌봤습니다. 밖에서 꽃도 따다가 머리맡에 두고 혹시나 아내가 들을 수 있을까 매일같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병원 사람들도 제가 참 별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의 그 보잘것없는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던 건지 얼마 뒤
아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참 책을 읽던 제 시선에 아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 옆으로 다가갔고 아내는 한참 만에야 눈을 떠 제 얼굴을 바라봤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늘 착하게만 살았던 아내에게도 이 정도 좋은 일은 있어야 공평한 거니까요. 그렇게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몇 달의 재활 끝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네요. 아내가 깨어나고 1년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깨어나자마자 친정과 설연을 선언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돌리지 않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나 이번엔 정말 마음 바뀌지 않아. 당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이때까지는 낳아준 정, 기른 정에 기대서 내 가족이니까 미워도 참고 살았는데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야말로 남보다 못한 악마들이지. 나 이제는 정말 당신이랑 시부모님만 보고 살 거야. 2번 다시 그 인간들 마주할 일 없어.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들도 다 받아낼 거고.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은 아내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게를 열게 됐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네요. 일을 그만뒀던 저도 오갈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아내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걱정됐는데 같이 일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기적같이 깨어난 뒤로 저는 너무 행복해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는데 저희에게 또 한 번 희소식이 찾아와 줬어요.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늦은 나이고 몸이 이전 같지 않아 더 많이 조심해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너무나 기쁜 소식임은 틀림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이후 아내와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무슨 일들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싫다는 소리도 잘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할 말도 잘하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아내가 단단해져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단단하고 당차게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